안녕하세요. 책 읽는 토끼 TV입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독서의 계절. 오늘은 주제를 은퇴, 노화, 질병, 그리고 죽음. 좀 무겁습니다. 이 주제에 가장 어울리는 소설 필립 로스의 에브리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인공 화자가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장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42년 가을입니다. 탈장 수술 때문에 병원에 우리 주인공이 입원을 했습니다. 그 병원은 자신이 태어난 병원이고 이 병원에 가서 지금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가져다 준 책을 읽으면서 수술을 기다리는 소년. 무섭겠죠? 옆 침대에 위장 수술을 해서 아직 일어나 걸어 다니지 못하는 소년이 옆에 있습니다. 이 소년 때문에 이 주인공 소년의 두려움은 점점 더 공포는 커지고 있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침대 옆에 앉아 소년의 손을 잡고 있었다. 소년의 아버지는 퇴근 후에 찾아와서 소년의 어머니와 이리시 말로 이야기를 했다. 어, 이리시 말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겠지만 이리시는 그 히브리어 유대인들 그 언어가 유럽에서 이제 디아스포라 이후에 유럽으로 건너간 유대인들 자신들의 아주 고대 독특한 뭐 사투리 같은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여기에서 이 소년이 유대계 소년의 이 유대계 소년이다. 유대계 공동체에 속해 있다. 그래서 필리로스의 소설은 모두 자신이 자라고 성장한 이 바로 미국 동북부 지역 유대계 공동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릴 이유는 별로 없다. 음, 자, 그런 뒤에 부모는 떠났고 그는 옆 침대에 있는 소년과 단둘이 남았다. 그는 어머니가 책을 쌓아둔 침대 옆 탁자로 손을 뻗어 로빈슨 가족을 읽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에는 보물섬을 읽으려 했다. 아이다운 태도죠. 그리고 책을 읽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년이 죽는 것을 기다리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다음에는 지난 여름 해변으로 쓸러온 익사체가 자꾸 떠올라 잠을 못 이루었다. 독일 유보트의 어뢰를 맞은 유조선에 타고 있던 선원의 죽음이었다. 잠이 들고 난 뒤 얼마 후엔가 방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독일 유보트가 나왔으니까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들을 읽을 수 있고요. 옆에 있는 소년이 언제 죽을까 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병실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그 애가 죽었네요. 그가 말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입원을 했다는 것도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인데 죽음을 겪었다는 것은 더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었다. 보통의 일상적인 경험은 아니겠죠. 처음으로 이 소년이 죽음이라는 것을 바로 곁에서 목격한 그 경험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술이 이루어집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복도는 수술실로 이어졌고 그곳에는 닥터 스미스가 의사 가운과 하얀 마스크 차림으로 서 있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 보였다. 그의 얼굴에 에테르 마스크를 씌우던 그 공포의 순간에 그 의사가 이렇게 소곤거렸다고 그는 맹세할 수 있었다. 자, 이제 널 여자로 바꿔주마. 긴장을 풀으라고 의사가 지금 농담을 했는데 농담처럼 안 들리겠죠. 너무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수술도 그런데 게다가 옆에 있던 소년이 또 죽었고 자, 다행히 우리 주인공 소년은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회복되어서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하는 과정에 큰 어려움, 큰 병이, 질병이 찾아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된 후에 여름휴가 한 장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만을 가로질러 모래 언덕으로 이루어진 능선까지 헤엄을 치고 사람들 눈이 미치지 않는 그곳에 누워 햇빛을 받으며 피비와 섹스를 하고 잠이 깨면 수영복을 입고 다시 헤엄을 쳐서 해변으로 돌아와 바위에서 저녁으로 먹을 홍합을 걷어 바닷물을 가득 부은 들통에 담아 집으로 가져왔다. 문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립로스는 굉장히 건조하게 간단하게 쓰는 작가입니다. 서늘한 느낌이 들 정도이죠. 풍경 묘사도 그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문학적 아름다움, 수사적인 문체들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주인공이 이 장면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연인과 함께 데이트를 즐기고 바닷가에서 집으로 들어온 장면을 묘사했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지금 등장한 피비라는 여성, 우리 주인공 남자의 두 번째 부인입니다. 첫 번째 부인과 이혼하고 이혼만 했으면 또 그런데 아이들 둘이 있습니다. 아들 둘. 그들과 헤어졌고 아내가 부양하는 거죠. 양육을 하고 자신은 혼자가 되어서 지금 피비라는 여성을 만나서 두 번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유일하게 불안한 순간은 밤에 해변을 따라 함께 걸을 때 찾아왔다. 힘차게 쿵쿵거리며 밀려 들어오는 어두운 바다와 별이 가득한 하늘 때문에 피비는 환희에 젖었지만 그는 겁을 먹었다. 수많은 별은 그가 죽을 운명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다. 좀 이상한 장면이죠. 왜 지금 이 아름다운 모래사장 해변에서 지금 죽음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라는 거죠. 지금 자신의 몸 상태가 굉장히 나빠졌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좀 더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 그는 스스로 고지식하다고 생각했다. 미술학교를 나온 뒤에도 스스로 앞길을 개척하며 그림을 그리고 자비를 하면서 들어오는 돈으로 먹고 사는 쪽을 택하지 못했다. 자, 미술대학을 나와서 예술가의 길을 걷고 싶었지만 예술가의 길을 걸으며 분명히 실패한 인생, 어쩌면 자비를 하면서 생계를 연연하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 이 선택을 하지 못한 것. 이것이 우리 주인공 이 남자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강박으로 자리 잡게 되고 생을 마감할 때까지 어쩌면 후에 왜 나는 용감하게 그 선택을 하지 못했을까? 대신에 고지식한 태도로 다른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는 너무 착한 아들이었다. 그는 자신의 소망보다는 부모의 소망에 부응하여 결혼을 했고 자식을 낳았고 안정된 생계를 위하여 광고계에 진출했다. 그는 자신이 평범한 인간, 결혼 생활을 평생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뭐라도 내놓을 인간 이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실제로 그런 기대를 안고 결혼을 했다. 그러나 결혼은 그의 감옥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발작적으로 밖으로 나가 터널을 뚫기 시작했다. 그게 보통 인간이 하는 일 아닐까? 부모가 유대계 공동체에서 평생을 산 사람이고 그곳에서 보석상을 운영했습니다. 형제는 둘, 위로 형이 한 명 있었고 유대계 공동체가 굉장히 엄격한 생활 방식을 유지했다. 이런 것들을 필리로스의 소설을 읽으면 굉장히 잘 알 수 있습니다. 울분이라는 소설에서도 굉장히 잘 나와 있고 이 에브리맨이라는 소설에서 보면 지금
부모가 점찍은 대상과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원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했다. 이게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자신이 아티스트의 길을 포기하고 광고계로 나갔다. 그런 사람들이 평범한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걸 다 하면서 어떻게 살 수 있어? 사회에서 주어진 환경, 가족, 친구, 연인, 이런 것들 속에서 나 자신의 선택이 좁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수적인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탈출했다. 탈출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다. 이게 보통 사람이 하는 일 아닐까? 자, 우리는 여기서 독자들은 이 소설의 제목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Everyman. 자, 평범한, 보통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모든 인간. 어쩌면 모든 사람이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 이 소설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놓치시면 안 되고요. 그는 두 삶을 살고 싶어하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수능에 따르는 한계나 그것이 주는 안락, 어느 쪽에도 아무런 불만이 없었다. 그저 질질 끄는 수치스러운 결혼 전쟁이 잔뜩 낳아놓은 그 모든 추한 생각을 마음에서 비워버리고 싶었을 뿐이다. 그는 나약했고 공격의 무방비 상태였고 혼란에 빠져 있었을 뿐이다. 자신의 불행했던 결혼 생활을 끝낼 때의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피비와 함께 맨하튼에 돌아오자마자 그는 불가사의하게도 병에 걸려버렸다. 식욕과 에너지를 잃고 하루 종일 구역질을 해댔다. 의사는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해변에서 돌아왔을 때 해변의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죽음을 예감했던 주인공이죠. 병원을 찾았더니 이런 문제가 걸려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전문의가 나타났습니다. 휴일이었고요. 야외벽 차림의 외과 의사가 병실에 나타나더니 자신을 소개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오른쪽 사타구니 바로 위를 손으로 아주 세게 눌러본 것 뿐이었다. 통증은 엄청났다. 당장이라도 토할 것 같았다. 충수가 문제로군요.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언제요? 지금이요. 자, 충수 급성 맹장염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수술을 바로 하지 않으면 곧바로 죽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다행히 완치가 됩니다. 둘째 날 형이 캘리포니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 형은 크고 부드러운 존재였다. 하위는 나흘 동안 머물렀다. 이번에는 좋은 여자를 얻었구나. 망치지 마라. 형 하위의 존재가 우리 주인공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등장합니다. 죽은 아버지, 죽은 엄마 대신에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보석상을 하면서 자수성가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두 형제,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생활에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자신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유대계 특유의 그런 성실성 또한 사회적 성공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하위는 골드만삭스의 중역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여행하면서 투자은행에서 투자를 진행하는 그런 굉장히 능력 있는 자본주의적인 인간으로 부르주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형이 두 번째 부인을 보고 피비를 보고 좋은 여자를 얻었다. 망치지 마라. 이제는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나무의 잎들이 변하는 것이 보였다. 10월이 흘러가고 있었다. 의사가 찾아왔을 때 그는 말했다. 언제 태어나죠? 1967년 가을을 놓치고 있잖아요. 의사는 침착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이더니 이윽고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의사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아직도 모르겠어요? 모든 걸 다 놓칠 뻔했는데. 죽을 뻔했는데 지금.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죠. 1942년에 10대 때 지금 청소년기에 큰 탈장 수술을 받았고, 두 번째 이제 한 25년 정도가 지나서 급성맹장염으로 두 번째 수술을 받았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죠. 살았습니다. 자, 이제는 89년입니다. 1989년 수영을 하는데 숨이 몹시 가빴다. 매일 이른 아침에 클럽에서 1.5km 정도 수영을 했다. 술은 거의 마시지 않았고 담배는 피운 적이 없으며 몸무게는 첫 직장을 잡을 때 그대로였다. 의사에게 갔더니 심전도가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주요 관상동맥이 심각하게 막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좀 억울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술도 거의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웠는데 몸무게도 잘 유지했는데 심지어 심전도가 나빠졌습니다. 심장이 나빠졌다라는 거죠. 세 번째 위기입니다. 코에는 두 갈래로 갈라진 산소관이 꽂혀 있었고 몸에 붙은 수많은 선들은 침대 뒤의 심장 관찰기계와 연결되어 있었다. 한밤중에 눈을 떠보니 의사와 간호사들이 침대를 둘러싸고 있었다. 9살 때 그의 병실에 있던 다른 소년의 침대와 비슷했다. 지금까지 긴 세월 동안 그는 살아 있었고 그 소년은 죽은 상태였다. 그런데 이제 그가 그 소년이 된 것이다. 자, 9살 그리고 30대 때 그리고 다시 89년 이제 중년을 지나는 시기에 찾아온 가장 큰 위기죠. 심장. 이번이 그의 아내 세 번째이자 마지막이었다. 자, 아시겠지만 지금 피비와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 피비와 헤어지고 세 번째 부인과 다시 만났습니다. 이 아내는 피비와는 전혀 닮은 데가 없었으며 비상시에는 외려 위험 요소에 가까웠다. 그녀는 이동용 침대 옆에서 따라 울면서 울더니 마침내 도저히 참지 못하겠는지 소리를 질렀다. 나이 차가 많이 납니다. 젊은 여성이고 유럽인입니다. 모델이고 제가 뒤에 다시 나오니까 지금 공포에 질렸습니다. 부인이 침착했던 두 번째 부인과는 너무너무 달랐다라는 거죠. 나는 어쩌라고. 그녀는 젊고 미숙했다. 그가 아내에게 말했다. 우선 날 좀 죽게 해줘. 그런 다음에 내가 가서 당신이 견디도록 도와줄 테니까. 수술은 7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심장 수술입니다. 위험하죠? 42년에 9살, 그리고 지금 9년에 심장 수술. 몇 살입니까? 50대 중반? 60대 초반? 네. 다시 형이 왔습니다. 하위는 그의 아내를 막강하게 무능력한 표지 모델 이라 부르면서 개인 간호사 둘을 고용하자고 제안했다. 낮에는 모린 무라색이 왔고 밤에는 올리브 페럿이 왔다. 비용은 하위가 됐다. 하위가 말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잃는 건 받아들여야 하겠지. 하지만 너를 잃는 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래도 그나마 이 소설을 읽으면서 가족 관계 이런 것들 좀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 첫 번째 아내, 두 번째 아내 피비 그리고 지금 모델 출신의 세 번째 아내 아내들보다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또 위기 때 찾아오는 형의 이 우애들 형제 이런 것들 볼 수 있습니다. 대사가 참 좋습니다. 형제를 잃는 것, 형제 자매를 잃는 것 굉장히 깊은 슬픔이죠. 자, 자신을 돌봐주는 간호사들입니다. 모리는 포동포동하고 잘 웃는 붉은 머리의 여자로 슬라브계 노동계 계급 출신이었다.
특히 그녀와의 산책이 좋았다. 날씨는 아름다웠다. 산책을 나갈 때면 그녀는 폴로 셔츠에 짧은 치마, 여름 샌들을 신었다. 늘 지나가는 남자들이 그녀를 힐끗거렸고 노골적으로 추파를 던지는 남자가 있으면 짐짓, 호전적인 태도로 노려봤다. 모리는 뭔가 이 남자와 우리 주인공 남자와 깊은 애정을 가진 마지막 여성으로 등장합니다. 자신이 큰 병을 앓고 지금 회복 과정 단계에 있는 거죠. 회복을 도와주는 간호사 출신 모린. 그에게는 종교는 거짓말이었다. 그는 이 점을 어렸을 때 인식했다. 그는 모든 종교가 불쾌했으며 그 미신적인 허튼 수작이 의미 없고 유치하다고 생각했고 그 지독하게 어른스럽지 못한 면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저지 턴파이크 바로 옆에 있는 황폐한 공동묘지의 어머니 곁에 묻히던 날에는 그가 무엇을 믿느냐 또는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작가인 필립 로스는 무신론자입니다. 굉장히 엄격하고 보수적인 유대계 공동체에서 성장했지만 작가로서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이 종교를 거부했고 지금 우리 소설 속의 이 주인공 남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에 대해서 불신이 가득하죠. 무신론자인데 부모님의 죽음을 보면서 장례식 날 뭔가 종교가 뭘까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신의 존재. 이 부분은 제가 누구죠? 저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줄리안 반스. 왜 이렇게 요즘 기억이 잘 안 나죠? 줄리안 반스의 그 웃으며 죽음을 대하는 방법인가요? 뭐 하는 에세이를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신론과 불신론에 대한 불가지론 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 9년 동안 그의 건강은 안정적이었다. 수술 이후에 다행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65살이었으며 막 퇴직했고 이제 세 번째로 이혼한 상태였다. 9.11 공격 직후, 자 2000년대에 왔습니다. 그는 스타피시 비치 은퇴자 마을로 이사했다. 그는 방 3짜리 콘도의 해가 잘 드는 거실을 화가의 스튜디오로 만들었다. 짧은 산책을 한 후 남은 시간은 거의 모두 그림을 그리며 보냈다. 자, 광고계에서 꽤나 유능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성공했고 은퇴를 했고 지금 은퇴자 마을 그래서 콘도에 이런 은퇴 실버타운이죠. 이 정도만 가도 뭐 엄청나게 성공한 거죠. 맨하탄에 살다가 성공 가도를 달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항상 건강이 문제였던 거죠. 지금 심장이 나빠졌고 자 은퇴 이후에 자신이 젊어서 미술대학을 나오고 결정하지 못했던 화가의 길 이걸 다시 해봐야지 그러면서 그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림 교실을 엽니다. 스튜디오를 만들고 뭐 자원봉사하는 것이죠. 은퇴 이후의 삶 이런 것들이 이 소설에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퇴 이후에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나? 심장 동맥에 스텐트를 삽입한 다음에 그는 다른 심각한 폐색 때문에 또 수술을 받았다. 자, 9년 동안 안정적이었지만 나빠진 심장은 그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또 한 번 두 차례 두 번째 수술을 받게 되었고요. 계속되는 심장 질환 수술이 이어집니다. 스텐트를 삽입하게 되고 결국 폐색 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판으로 제세 동기를 영구 삽입했다. 제세 동기는 라이트 크기의 얇은 금속 상자였다. 심장이 멈추는 것을 알아차리고 전기 충격을 줘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장치이죠. 의료 장비입니다. 딸 낸시는 무력감 때문에 창백했으며 얼굴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이 10살, 11살, 12살 때의 아버지이기를 바랐다. 장애도 없고 무력하지도 않은 아버지. 낸시는 두 번째 부인 피비와의 관계에서 나온 자식입니다. 첫 번째 아내와의 관계에서는 아들 둘을 낳았고요. 그래서 아들 둘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렸다고 생각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연락도 잘 안 하고 장례식 날, 이 우리 주인공의 장례식 날 찾아오는 것뿐에 거품 등장하지 않습니다. 소설 속에서. 그러나 피비와의 관계에서 난 이 낸시는 그래도 아버지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은퇴자 마을에서 연 그림교실. 그 나이가 되면 그들의 개인 이력이란 의학적 이력과 똑같은 것이 되었으며 의학적 정보 교환이 다른 모든 일을 밀쳐냈다. 그림보다는 병으로 서로를 더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노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설명해주고 있는 문장입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아프지 않으세요? 이런 대화들이 주가 된다라는 거죠. 아, 저 사람은 고혈압이 심해. 저 사람은 당뇨가 심해. 저 사람은 암을 앓았어. 뭐 이런 것들이죠. 실버타운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이야기들. 당은 어떤가요? 혈압은 어때요? 의사는 뭐래요? 한 사람은 휴대용 산소 공급 장치를 들고 왔다. 또 한 사람은 파킨슨 병으로 몸이 떨렸음에도 그림을 배우려고 열심히 했다. 허리가 아픈 여자. 여위고 키가 크고 머리가 흰 여자였다. 외모와 부드러움은 피비 같은 느낌이었다. 자, 그림 교실에 허리가 상당히 아픈 여자가 등장했습니다. 나이가 들었고요. 외모가 자신의 두 번째 부인, 자신이 유일하게 사랑했던 그 부인. 지금 이 남자 지금 실버타운에 왔을 때 이미 세 번째 부인과 이혼한 상태입니다. 그죠? 홀로 되었고 이 여성에게서 피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밀리선트 크레이머였다. 그림 실력은 단연 최고였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다가 도중에 아주 심한 통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남자가 묻습니다. 약은 없어요? 먹었어요. 더 먹으면 안 돼요. 약은 도움이 안 돼요. 나는 수술을 3번 했어요. 할 때마다 범위도 넓어지고 힘도 더 들어요. 매번 고통은 더 심해지죠. 이런 꼴이라 미안해요. 사과드립니다. 그녀 옆에는 누울 때 벗어둔 척추 보조기가 있었다. 허리 수술을 3번 받았다.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인공 아마 뭐 철심 이런 거 박았겠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녀의 남편 제럴드 크레이머는 한 주간지의 소유자이자 발행인이자 편집인이었다. 그는 열정적인 사내로 자치정부의 부패를 서슴없이 폭로했다. 그는 으스댐에 걸었고 공격적으로 테니스를 쳤으며 세스나기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뇌종양으로 쓰러졌다. 자, 이 은퇴자 마을 스타피쉬 비치에 있는 은퇴자 마을. 당연히 부자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느끼는 거는 돈이 있건 없건 노년이 된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가.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통증은 똑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크레이머 부인의 이 남편 젊은 시절에 세스나기 개인 비행기를 소유할 정도로 정열적으로 활동적이었던 사람이 이 암으로 뇌종양으로 쓰러지고 죽었다라는 거죠. 그 이후로 홀로 남게 된 이 부인. 그리고 자신은 또 수술 3번이나 받았죠. 그래서 이 소설을 읽을 때 굉장히 힘듭니다.
뭐가 도움이 되는지 아세요? 밀리선트가 말했다. 지금은 사라진 그 목소리라면 도움이 될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특별한 사람의 목소리. 그 사람이 여기 있으면 이 모든 걸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 없이는 안 돼요. 나는 평생 한 번도 그 사람의 약한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암에 걸리는 바람에 그게 그 사람을 짓밟아 버렸지만요. 외로움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문장입니다. 약도 어떠한 치료도 도움이 안 된다. 내가 바라는 건 살아 있을 때 보았던 남편의 그 특별했던 자신감 넘치던 목소리, 다정했던 목소리, 그걸 듣고 싶다라는 거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죽은 남편이 어떻게 살아 돌아오겠습니까? 그녀는 잔에 남은 물로 약을 먹었다. 서너 시간 동안 통증을 없애주는 아편제였다. 그녀는 통증이 사라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긴장을 풀었다. 노쇠하고 병든 척추가 그녀의 삶을 지배하기 전에는 틀림없이 대단히 매력적인 여성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약효가 생길 때까지 누워 계세요. 통증이 사람을 정말 외롭게 만드네요. 그녀는 두 손에 얼굴을 묶고 흐느꼈다. 지금 우리 주인공 남자가 운영하는 그림 교실에 왔다가 갑자기 찾아온 통증 때문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픈 모습을 타인에게 내보이는 것이 굉장히 큰 굴욕, 수치감을 느낍니다. 창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이 창피하다. 이게 노년을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창피해요. 창피할 일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건 전혀 창피한 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은 몰라요. 의존, 무력감, 고립, 두려움, 그게 다 아주 무섭고 창피해요. 통증이 있으면 자신을 겁내게 돼요. 그 완전한 이질감이 정말 끔찍해요. 이 여자는 이제 손자들의 사진조차도 안 볼지 몰라.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제 통증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침대로 돌아가 잠깐 다시 그녀의 손을 잡았다가 수업으로 돌아갔다. 진통제 약효가 생기기를 기다렸다가 그릴 준비가 되면 들어오세요.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주고 있지만 이 밀리선트 크레이머 부인의 마음은 치유가 될 수 있을까요? 뒷부분이 굉장히 힘듭니다. 열흘 뒤 밀리선트는 수면제를 잔뜩 먹고 자살했다. 그는 그림 교실 2차 과정을 가을로 연기했다. 자, 그리고 다시 뭔가 살아있잖아요. 어쨌든 우울하지만 그는 그림 교실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 관심을 가질 만한 여자가 있었으면 하고 바랐다. 그것이 그림 교실을 연 이유의 반이기도 했다. 그러나 자기 또래의 과부 한 사람과 짝이 되는 일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반면 아침 산책을 나갔다가 만나게 되는 여자들. 이 부분이 이 소설을 읽다가 깜짝 놀라는 부분인데 밀리선트 부인의 죽음 이후에 이 남자의 대처 방식 어쩌면 이런 지점들이 이 소설을 굉장히 훌륭한 소설? 식상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한 남자에 대한 욕망이라고 할까요? 육체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을 서슴없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튼튼해 보일 정도로 건강한 젊은 여자들, 여전히 몸의 굴곡과 머리의 윤기가 살아있으며 이전 시대의 그 나이 또래들보다 훨씬 아름다워 보이는 여자들에게는 시선을 빼앗겼다.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는 일은 까다로운 즐거움이었다. 사실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지는 포옹은 혹독한 슬픔을 자아내 견딜 수 없는 외로움만 더 사무치게 할 뿐이었다. 그는 이제 그림마저 지겨워졌다. 아내가 피비가 했던 말,
나는 당신이 다시 진실해질 수 있을 거라고 절대 믿을 수가 없어. 어, 젊은 여자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이 남자의 모순적인 태도. 세 번의 결혼을 했지만 다 실패로 끝을 맺었죠. 그리고 혼자 남겨졌고, 두 번째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에서 사실 첫 번째 결혼은 부모가 정해준 상대와 원하지 않던 결혼 생활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탈출이었기 때문에 후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부인이었는데 이걸 자신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망쳐버렸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가 거의 쉰이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젊은 여자들은 도처에 있었다. 사진작가의 에이전트, 비서, 스타일리스트, 모델, 회계 담당자, 많은 여자들. 그 여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여행을 하고 점심을 먹었다. 미국 맨하튼에 있는 광고 회사입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직장 생활을 한 것이죠. 자신의 주변에 얼마든지 젊은 여자들은 넘쳐났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남자가 갖고 있는 촬영 일이 생겼다. 카리브해에서의 사진 촬영. 모델이 13명이나 참여했다. 그녀는 유일한 외국인 모델로 메르테라는 이름의 덴마크 여자였다. 나이는 24살이었다. 자신이 쉰 넘었을 때, 24살? 무려 26살? 뭐 이렇게 차이 나는 여성. 이 여성이 바로 이 남자의 세 번째 부인입니다. 자, 보시죠. 사진작가 에이전트가 그를 위해 집을 빌려주었다. 그는 호텔에서 나왔고 메레테도 그와 함께 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그곳 해변에서 함께 살았다. 이른 아침에 해변에서 수영을 하고 돌아오면 그녀는 베란다에서 비키니 팬티만 입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 피비와의 결혼 생활을 하는 도중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을 하러 왔다가 카리브해였나요? 이 모델들, 그 모델들 유럽에서 온 덴마크 여성 모델과 외도를 하게 된 거죠. 그것도 사흘이나. 뉴욕에 돌아와서도 그는 그녀를 만났다. 아내와 딸과 함께 거리를 걷다가 그는 우연히 메르테를 발견했다. 그는 그 미끄러지는 듯한 걸음걸이를 보기도 전에 그녀의 등으로 흘러내린 곡식당 같은 금발을 보기도 전에 블라우스 안에 젖가슴의 무게와 그에게 크나큰 기쁨을 주게 된 작은 구멍을 감춘 엉덩이의 가뿐한 중량감만으로 이미 그녀가 그 자신만의 보물, 백인 사냥꾼의 전리품임을 알아보았다. 그는 오후 내내 그녀에게 전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만 했다. 이것은 사무실 바닥에서 비서를 덮치는 것과는 달랐다. 이것은 모든 것을 쓸어버릴 수 있는 모험이었다. 외도는 중간중간에 있었는데 이 유럽 덴마크 여성, 젊은 여성 모델과는 자신의 의식을 완전히 삼켜버렸죠. 일도 못하고 성욕에 휩싸인 겁니다. 몇 달 뒤 그는 그녀를 보러 파리로 날아갔다. 이 모험이 재앙이 됩니다. 비행기에서 그는 그 작은 구멍과 그녀가 그 구멍에 해주기를 바라는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 에어프랑스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 동안 내내 다름 아닌 바로 그것에 꿈을 꾸듯 집착하고 있었다. 마침내 파리에서 메르테를 만나고 그녀에게 다이아몬드를 선물합니다. 미쳤죠. 호텔에 가니 피비가 보낸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부인에게 온 메시지가 있습니다. 즉시 연락해줘요. 당신의 어머니가 위중해요. 어머니가 이제 위중해졌고 죽게 됩니다. 하필이면 비행기를 타고 지금 파리까지 와서 외도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자, 부인에게 피비에게 전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미안해. 사진작가와 택시를 타고 일하러 나갔어. 왜 전화를 못 받았는가 변명을 하고 있죠. 아니, 당신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24살짜리 덴마크 여자애하고 택시를 함께 탄 거지. 미안하지만 이제는 못 본 채 하지 못하겠어. 그 비서하고 있었던 일은 못 본 채 했어. 하지만 이런 수모를 더는 견딜 수가 없어. 사실 피비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 자기 남편이 가볍게 젊은 여성들과 외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심지어는 지금 덴마크 모델과 외도하고 있는 것도 정확히 알고 있죠. 파리로 왜 갔는지도. 이게 이 남자의 이건 뭐 실수도 아니죠. 자, 어머니의 장례식장입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잘 된 거야. 내 어머니가 그런 상태로 사는 건 너도 바라지 않았을 거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입에 갖다 대는 순간 그는 불과 몇 시간 사이에 헌신적으로 그를 뒷받침했던 두 여자를 잃었음을 깨달았다. 자, 장례식이 끝나고 어머니는 죽었고 외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신이 진짜 사랑하는 피비를 잃은 것이죠. 싫어, 내 이름도 부르지 마. 실제로 이런 일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피비는 어머니 장례식 다음 날 밤 그를 쫓아냈고 협상으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한 뒤에 이혼을 했다. 그는 몇 달 뒤에 메르테와 결혼했다. 마치 이 외도가 실수가 아니라는 듯 이 덴마크 여성과 모델 출신의 여성과 젊은 여성과 결혼해버립니다. 이게 재앙이었던 거죠. 아까 앞에서 읽었던 그 심장 수술을 하던 상황 떠올려 보십시오. 무지막지하게 무력한 여성,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오래지 않아 그는 메르테가 그 작은 구멍 이상의 것, 아니 어쩌면 그 이하의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쓸모있는 아내를 아주 약한 압력에도 부서져 버리는 아내로 바꾸어버린 셈이었다. 은퇴자 마을에서도 그는 외로웠다. 이제 어떤 것도 그의 호기심에 불을 지피지 못했다. 그의 그림도, 그의 가족도, 그의 이웃도. 아침에 산책로에서 조깅하는 젊은 여자들을 빼면 아무것도. 맙소사, 그는 생각했다. 한때 나였던 남자, 나의 것이었던 힘. 그때는 어디에서도 이질감은 느낄 수 없었다. 한때는 나도 완전한 인간이었는데. 글쎄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나이를 먹고 노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이 생각들, 자신이 젊었던 시절, 힘이 있던 시절, 조깅을 하며 지나갈 때면 그가 반드시 손을 흔들어주는 젊은 여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 그는 그 여자를 만나러 나갔다. 야, 여기서 완전히 미친 짓 합니다. 이 남자. 은퇴자 마을에서 조깅할 때 우연히 이렇게 같은 시간에 만나는 여성입니다. 같은 시간에 운동을 하는 거죠. 이 여성에게 자신의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를 건네게 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녀는 아주 작은 종을 울리듯 애교 있게 공중에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흔들더니 기쁘게도 땀으로 축축한 탱크 답안에 그것을 쑤셔넣고 다시 널빤지 길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앞에서는 지금 차갑게 이렇게 거부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이게 성공했을까요? 노인이 그녀는 전화하지 않았다. 산책을 나가서도 그녀를 다시 보지 못했다. 다른 길을 따라 조깅을 하기로 한 것이 틀림없었다. 이로써 마지막으로 크게 한 방 터뜨려 보겠다는 그의 갈망은 꺾여버렸다. 당연한 실패? 자, 이 실패는
어떤 실패일까요? 어렵습니다. 아침 6시 반이 조금 지나 걸려온 전화로 피비의 뇌졸중 소식을 들었다. 낸시가 병원에서 건 전화였다. 이로써 딸과 쌍둥이 손자와 함께 지내려는 계획이 무산되었다. 자, 자신도 심장이 안 좋죠. 여러 번 수술을 했고, 근데 두 번째 부인 피비, 자신이 유일하게 정말 사랑을 느꼈던, 자신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었던 아내 피비도 역시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딸 낸시가 자신한테 오지 못하게 되고, 이 남자의 외로움은 더욱더 가중된다. 그는 택시 안에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렘브란트를 안내할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피비의 긴 손가락과 넓은 입을 생각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자신의 아내 피비를 생각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모래 언덕들 사이에서 수영복을 벗던 일을 기억했다. 이 솔직하고 꾸밈 없는 여자의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하게 그를 흥분시키던 일을 기억했다. 그가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하고 말하자 피비가 지금까지 아무도 나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고 답했다. 1967년 여름 피비는 26살이었다. 어, 이렇게 사랑을 고백했던 여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죠. 외도를 젊은 여성들과 외도를 하면서 자, 은퇴저 마을에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함께 일을 했던 동료들, 옛 직장의 동료들의 부고 소식들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로 상대의 그 안부를 묻고 부고 소식을 전달받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이는 살고 싶어 했지만 누가 무슨 일을 해도 그 일을 더 살아있게 할 수는 없었어요. 노년은 전투예요. 이런 게 아니라도 또 다른 걸로 말이에요. 가차없는 전투죠. 하필이면 가장 약하고 예전처럼 투지를 불태우는 게 가장 어려울 때 말이에요. 자, 이게 우리가 이 필로스 소설을 읽으면서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노년이 전투라는 표현. 그런데 그 육체의 쇠약, 쇠퇴와 맞서 싸우는 전투인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몸이 가장 약해졌을 때 이렇게 싸워야 된다라는 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들이 체계적으로 파괴되어가는 과정을 알았다면 그는 하루 종일 또 밤늦도록 계속 전화기를 붙들고 전화를 적어도 수백 통은 해야 했을 것이다. 노년은 전투가 아니다. 자, 그러면서 이 소설에서 가장 마음이 아프다고 할까요? 눈이 번쩍 뜨이는 문장이 나옵니다. 노년은 대학살이다. 필립 로스가 작가가 굉장히 나이가 들었을 때 발표한 작품입니다. 직접 체험하면서 목적 없는 낮과 불확실한 밤과 신체적 제약을 무력하게 견디는 일과 말기에 이른 슬픔과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일.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그는 생각했다. 노년, 은퇴 이후에 찾아온 질병, 노화, 질병, 그리고 마지막만 남았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필로스만의 그 마음을 울리는 문장입니다. 그가 꿈꾼 것은 그림 교실에 밀리선트 크레이머와 벌거벗은 채 나란히 누워 있는 것이었다. 잠깐 잠이 들었고 꿈을 회상합니다. 그는 침대에서 그녀의 차가운 죽은 몸을 안고 있었다. 허리가 아파서 통증을 못 이겨서 자살했던 밀리선트 크레이머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자살을 했을까? 천천히 했을까?
명상에, 명상에 잠긴 듯 두 손에 약병을 들고 있다. 내용물을 손바닥에 꺼낸 뒤 마지막 물 한 잔과 함께 느릿느릿 약을 삼켰을까? 인생의 마지막 물맛을 보며 그는 궁금했다.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될까 하는 걸 지금 생각하게 되죠. 그럼 나도 이처럼? 그는 결국 뉴욕에 가지 못했다. 그러다 결국 부모님이 묻힌 공동묘지로 갔다. 그의 어머니는 여든이 죽었고 아버지는 90이 죽었다. 그는 소리내어 말했다. 저는 일은 하나예요.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좋구나. 네가 살아있구나. 그는 떠날 수가 없었다. 자신의 연약함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자, 소설의 뒷부분은 음, 이 유대인 공동체들이 마련한 공동묘지, 아버지 어머니가 다 묻혀 있는 곳, 이곳, 그리고 자신도 어쩌면 아주 가까운 시일에 저 구덩이에 묻힐 것이다 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나이가 이제 겨우 71다. 이게 이 남자의 마음을 뒤흔드는 거죠. 나는 왜 빨리 죽어야 되지? 아버지와 엄마보다 더 이른 나이에? 그는 오른쪽 경동맥 수술을 위해 수요일 아침 일찍 병원으로 갔다. 과정은 왼쪽 경동맥 수술 때와 정확히 똑같았다. 마스크를 쓴 마취 의사가 국부 마취와 전신 마취 중 어느 쪽을 원하냐고 질문했다. 계속 연이어서 수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장이 더 약해지고 있고, 그래서 이날 또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병원을 혼자서 가서 수술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술이 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의 대서양 바다를 떠올렸다. 아, 거침없으며 짠물과 살을 태우는 태양의 냄새요. 모든 것을 뚫고 들어가던 한낮의 빛이요. 그것은 눈에 담을 수 있는 엄청나게 크고 귀중한 보물이었다. 해변에서 피비와 함께 그 여름을 즐기던 모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수영을 하면서 생애 즐거움, 쾌락, 만족을 느끼던 그 시절. 그러면서 마지막 마취에 들어가고 정신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나지 못합니다. 저는 소설을 읽으면서 이 부분,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일상적으로 다가온다.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혼자서 지금 수술을 받으러 갔잖아요. 유일하게 연락이 되는 혈육, 낸시는 두 번째 부인 피비가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오지 못했고, 정말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는 다시 충만해지기를 갈망하며 밑으로 내려갔지만 결국 다시 깨어나지 못했다. 심장마비. 그는 이제 없었다. 있음에서 풀려나 스스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디에도 없는 곳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처음부터 두려워하던 바로 그대로. 자, 이러면서 소설이 끝났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오늘 소설 문장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복잡합니다. 에브리맨, 필리오스의 어쩌면 최고의 작품이다. 워낙 좋은 작품들이 많아서 대표작을 꼽기 어려운 작가인데, 필로스가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하게 되고, 비교적 장수는 했죠. 제목,
에브리맨에서 알 수 있듯이 한 평범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름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어, 우리 모두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은퇴, 노화, 질병, 그리고 죽음을 너무너무 서늘하게 그리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우리는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소설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책 읽는 토끼TV 필로스의 에브리맨을 읽었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